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역사적 비밀이 도난당했습니다. 2. 오직 한국만이 러시아에서 이것을 얻습니다. 3. 한강의 기적은 러시아에서 나타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수천 년에 걸친 뛰어난 역사를 지닌 나라로 과거의 여정을 현재의 노력과 창조적인 절정과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섬세한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보물들로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경복궁의 신비로운 궁전부터 불국사와 종묘 같은 신화적인 사원까지 대한민국은 빛나는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은 숨겨진 산맥부터 정적인 해변까지 다양한 자연 경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에서부터 예술까지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를 증명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데 뛰어납니다. 이곳의 과학, 기술 및 교육 분야는 계속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1925년 조선총독부 부설기관인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일본의 어용사학자를 대거 임명했죠. 즉, 일제가 한국사를 면고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역사 왜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제는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신화시대로 설정해버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외국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해 러시아, 우랄지방을 거쳐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의 와르셰 역시 극동지방에서 우랄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내는 유물일 것인데, 한반도에는 정동기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청동검 등 어마어마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돼 일제의 식민사관은 아주 오래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법이 가미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가령 유골의 DNA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시대의 비밀이 쫄릴까요? 여기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일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순수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순수 혈통에 대한 자부심일 텐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언어, 풍습, 생김새로 추정할 뿐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1973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지난 1973년 구소련의 연구팀은 현재의 르라디보스토크,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KRAI 지역을 조사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동굴에는 악마의 문 동굴, 데빌 아포스트로피에스 게이트 케이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탐험해보니 그 안에서 유골 7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물이 발견됐는데, 그중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이 신석기 인류라는 점이 확인됐죠. 하지만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2017년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롤산과학기술원 UNIST 연구팀이 그들의 게놈을 분석한 것이죠. UNIST 게놈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일랜드 더를린대, 더를린 트리니티대, 러시아 국립과학원 인류학연구소, 독일 포츠담대 국제공동연구진은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게놈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취약한 유전자, 암내를 분출하지 않는 유전자 등등이 그것입니다. 악마문 동굴이 발견된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KRAI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목저 등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신석기 인류의 게놈을 분석해보니 한국인과 유사한 직징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영국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8,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8,000년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정벌당하거나 제거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게놈도 한국인과 즈음사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물려받기 때문에 모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을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50개 인족과 비교했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악마의 문 동굴 조상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용합했더니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의 생존 방식이 북반계와 남반계 아시아인이 용합한 결과라는 것이 게놈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현대시대의 한국인의 유전적인 구성은 남반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수렵채집이나 유목생활을 하던 북반계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 집단생활과 농업활동을 한 남반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남반계 민족은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렵과 유목생활을 했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게놈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고 부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수한 유전자가 용합해 탄생한 민족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도 한국인은 이미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럼 내가 단일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 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고귀한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기분 상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사전 없이도 한국인은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순수혈통의 맥이 끊긴 것은 언제일까요? 잠시 삼국시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서기 48년 먼바다에서 배 한 적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인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16세 허왕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녀는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녀가 인도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침전에 든 그녀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이름은 황옥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왕과 왕비께서 꿈에서 하느님을 배웠는데 하느님이 가락국의 왕 수로의 배필로 맺어주어라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유타국은 인도의 가장 큰 주의 명칭이며 겐지스강 중류에 자리한 아요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영국 BBC는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한국의 왕비가 된 인도 공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허왕우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허왕우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족을 구성하는 성씨는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
금시입니다. 세 개의 성이 한데 모인 이유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김해 김씨는 전국에 대략 약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북한에 사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천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고 부산 인구수가 대략 330만 명이니 두 도시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사람들이 김해 김씨라는 성물 쓰는 것입니다. 김해 허씨와 인천 이씨를 포함한 김해 김씨 등 세 개 성씨는 가락중앙종 친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허왕후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원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로원과의 사이에서 10남 2녀를 낳았는데 허왕후의 간청으로 장남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차남은 허씨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씨는 김해 허씨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원과 허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후손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8년부터 최초의 국제결혼이 시작됐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한 순수혈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녀 외에도 결혼을 위해 한반도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았던 원나라의 공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죠.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이나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저항하고 한민족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정치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바다가 대륙이었고 대륙이 바다였던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살펴봐도 단일민족일 수 없고 순수한 혈통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한반도 땅에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서기 48년에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으로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패류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1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위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월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 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빛 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 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 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 시장의 메이저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면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재 제사를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날 한시에 뚝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만 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13배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의 4배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 만에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호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어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 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에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년동의 옛 송도유원지 일대 50만 평방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에 수출 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 관광 콘텐츠도 접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이 없어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앞으로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